이번 시간에는 그 과학기술 지문 두 지문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일단은 여러분들 그 수능 특강 독서 교재 172쪽에 나와 있는 과학기술 1번,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2번, 오늘 요 영상은 두 지문 선생님하고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그 과학기술 1번 지문에 나오는 행위자 연결망 이론이라고 하는 이 과학 지문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 우리가 늘상 우리 과학 지문 과학 지문을 읽었던 우리 특히나 이제 과학 지문에는 크게 이제 네 분야가 있잖아요.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이 네 가지 분야의 지문이 있는데, 뭐 이 지문은 어느 한 특정 분야의 뭐 어떤 과학적 원리나 개념을 설명한 게 아니라 과학의 지식에 나타나는 행위자 연결망 이론의 특징이 뭐냐, 뭐 요거를 간단하게 좀 서술을 해놓은 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행위자 연결망 이론이라고 하는 이 이론이 왜 나왔느냐? 그 전까지는 이제 과학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절대적인 어떠한 지식의 산물로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뭐 과학 현상이나 어떠한 법칙들을 뭐 우리 과학자들에 의해서 발견을 하게 되면 그거를 이제 절대적인 어떠한 진리, 가치로 믿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시대가 지나면서 과학 지식도 분명히 어떻게 된다?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등장하게 된 이론이 이제 행위자 연결망 이론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그 행위자 연결망 이론이 도대체 뭐냐라는 개념과 그 특징을 다룬 이제 과학 지문인데, 그러면 이제 포인트는 요 이론의 개념부터 잡고 이 이론이 어떠한 이제 과학 분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느냐, 요러한 식으로 이제 글이 전개가 되니 그 내용을 잘 우리가 중심 문장으로서 잘 잡아야 되겠네요. 그죠? 자, 바로 첫 번째 문단 볼게요. 우리가 이제 과학 지식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죠? 다른 문화나 지식과 달리 사회적 맥락에 구속되지 않는 예외적 지식. 그죠? 여기서 말한 예외적 지식이 그냥 절대적 지식이라는 거잖아. 절대적 지식. 그죠? 과학 지식이라고 하는 건. 그러나 이제 역적 관계가 딱 나왔죠. 그러나 모든 지식은 어떤 방식으로든, 그죠? 그것이 생산된 사회적 여건에 영향을 받고, 따라서 과학 지식도 단순히 자연이라는 실제 객관적 반영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구성하는 유동적. 그래서 이제 말하는 유동적이라는 건 충분히 바뀔 수 있는, 변화할 수 있는 그러한 결과물이라는 주장이 최근 힘을 얻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절대적 지식이라고 믿었던 과학적 지식이 사회가 변화되면서 사회의 어떠한 여건에 영향을 받으며 유동적 결과물이 된다라는 이런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라투로, 뭐 이 사람 학자인가 봐, 그죠? 라투로가 제시한 이제 오늘 이 지문의 중심 단어가 딱 뜨죠. 여기 나오죠.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던 행위자 연결망 이론이 여기 나타나죠. 이 이론이 바로 뭐야? 과학 지식의 형성 과정에 대해 위와 같은 구성주의의 입장을 취하면서도 모든 지식의 가치가 동등하다고 보는 극단적 상대주의. 그죠? 모든 지식의 가치는 똑같다, 동등하다라고 보는 극단적 상대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나온 게 무슨 이론? 행위자 연결망 이론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문단은 라투르가 왜 이 행위자, 그 다음에 연결망 이론을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여기는 이제 등장 배경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서술되고 있죠. 그죠? 왜 나타나느냐, 이 이론이. 과학 지식이 극단적 상대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이론이 등장했다라고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두 번째 이론에는 이 행위자 연결망 이론에 대한 좀 부가적인 설명이 나오겠죠. 자, 행위자 연결망 이론에서는 여기 나오죠. 지식이나 조직, 그죠? 사물이나 현상, 기술 등의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대상을 행위자들 사이에 형성되는 다양하고
복잡한 연합체로서의 연결망이랍니다. 단순한 연결망이 아니라는 거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 이론에 좀 정확한 이제 하나하나의 개념들이 나오죠. 여기, 즉, 행위자 연결망 이론에서 첫 번째 행위자라는 말부터 정의하고 있죠. 이런 게 여러분들 중심 문장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기가 여러분들 중심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돼요, 여기서, 그죠? 그래서 행위자란 뭐래요? 어떤 행위를, 실행할 수 있는 행위 능력을 가진 실체, 직접 어떤 행위를 하게 되는 사람,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이제 대상 범주가 뭐래요? 인간뿐 아니라, 물질, 기계, 미생물, 심지어는 세균, 가설 및 기술과 같은 전체적인 비인간을 모두 포함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행위자는. 그래서 어떤 대상들을 행위자들 간의 연결망으로 파악한다는 건 그 고정된 본질을 상정하고요. 딱 정해놓는다는 거죠. 이를 탐색하는 대신에 이를 둘러싼 어떠한 연결망이 구성되는 과정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결국 연결망은 늘 이동하고 움직인다. 아까 요 늘 이동하고 움직인다라는 요 의미가 첫 번째 문단에 여기 보여요? 유동적이라는 말 딱 보이죠? 더 이상 과학 지식이 절대적, 고정된 지식이 아니라 유동적 결과물일 수 있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여기 딱 연결되는 거죠. 늘 이동하고 움직이며 생성과 소멸 및 강약의 단계를 오가는, 여기 또 나오죠. 역동적 성격을 띈다는 거. 유동적이나 역동적이나 의미가 비슷하잖아요. 이게 행위자 연결망에서 과학 지식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성격이 돼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독해를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야. 결국 연결망을 구성하는 행위자의 수가 많고 그 성격이 이질적이다. 서로 성격이 다르다. 이럴수록 연결망은 강화된다라고 하는 특징 또 나오게 되겠네. 그지? 그래서 결국 여기서 이제 행위자, 그죠? 행위자 연결망 이론의 개념 설명이 여기서 여러분들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식, 조직, 사물, 이런 우리가 경험한 모든 대상에는 그죠? 행위자들 사이에 형성되는 다양한 복합의 연합체, 다 연결망들이 존재한다는 게 행위자 연결망 이론의 어떠한 그 개념이 되겠다는 거. 요걸 이해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문단엔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결국 라투르는요, 이런 이질적인 행위자들을, 그렇죠, 서로 성질이 다른 이런 행위자들을 연결해 하나의 연결망을 구축한다. 이 구축하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 이질적 행위자들을 연결해 연결망 구축하는 하나의 과정을, 여기 나오죠. 중심 단어 번역이라고 칭하고요. 이를 이 이론의 핵심에 두었습니다. 그럼 번역이라는 게 뭐야? 바로 나오죠. 바로 중심 단어에 대한 설명, 중심 문장이 되겠죠. 번역 딱 뭐래요? 번역이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이질적 행위자들이 서로의 목표를 조율하고요. 또 공동의 목표를 지닌 하나의 연결망으로 포섭한다는 거죠. 결국 이거네,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죠? 행위자 연결망 이론에서의 가장 중요한 속성인 이 번역은 결국 서로 성격들이 다 다른 행위자를 하나의 네트워크, 그죠? 하나의 연결망으로 묶는 이런 어떠한 중요한 중심 성분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번역이라는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바로 나오죠. 인간만으로 한정되진 않는데, 라투르는 인간 행위자와 또 비인간 행위자의 번역 과정을 총기를 소유하게 된 사람의 상황에 비유했대. 그래서 당신은 손에 총을 쥐면서 달라지고 총은 당신에게 쥐어지면서 달라진다 라고 진술해. 그럼 결국 이건 무슨 말이래? 주체와 객체, 인간과 사물을 분리해 각각 본질을 가정한다. 즉 인간의 본질, 총이 갖고 있는 본질, 이거를 가정하는 인식과는 다른 행위자 연결망 이론의
인식을 드러내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럼 결국에는 이제 이 말은 결국 뭐야? 요 말은 잠깐 보면 주체, 객체, 인간과 사물을 분리했다라는 요 말은 결국 뭐야? 그 주체와 이렇게 객체, 그죠? 그 다음에 인간과 사물을 어떻게 분리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분리. 그러니까 각각의 본질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각각을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분리해서 바라봐야 된다. 이게 행위자 연결망 이론의 인식이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 여기서는 이제 뭐야? 이 번역의 특징에 대한 설명이 여기 나타나는 거죠. 행위자 연결망 이론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번역. 번역은 결국 이런 개념 아닙니까? 그죠? 주체, 객체를 분리시키고 인간과 사물이 갖고 있는 원래 성질을 분리시켜서 행위자 연결망 이론을 설명하려 했다. 그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성공적인 번역이라고 하는 건 더 넓고 어떻게 한다? 촘촘하대요. 그래서 아주 강한 연결망 구축으로 이어진답니다. 그죠? 성공적인 번역이라는 건.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안정화, 견고화된 연결망은 역동성을 잃고 하나의 대상으로, 그죠? 하나의 대상으로 간주되는데, 라투르는 이를 뭐라고 칭했다? 블랙박스라고 칭하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차에 보면 블랙박스 있잖아요. 그죠? 어떤 이런 걸 블랙박스라고 칭하고요. 블랙박스화된 연결망의 대표적인 예로 완성된 기술, 진리로 간주되는 과학 지식을 제시했다는 거죠. 결국 이런 결론어, 행위자 연결망 이론에 따르면 여기 중요하네. 여기가 이제 포인트죠. 여기가 중심 포인트. 선생님이 항상 독해할 때마다 맥을 짚으라 했죠. 포인트 딱 짚으라 했죠. 여기가 포인트래. 바로 다이렉트 설명이 나오네. 과학 지식은 과학자, 실험 장비, 교과서, 논문과 저서, 기술 실험실 등 같은 다양한 행위자로 이루어진 연결망을 기반으로 한다. 이게 행위자 연결망 이론을 설명해주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그죠? 이런 것들을 각각의 다 뭐야? 이런 것들을 행위자로 보고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연결망으로 과학 지식이 형성된다는 거지. 됐죠? 그래서 특정 현상에 대한 과학자의 개인적인 주장은 그 자체로서는 설득력이 빈약하지만 이 주장이 여기 나오죠. 하나의 행위자로서 다양한 행위자와 이어져 연결이 되는 게 중요했잖아. 말 그대로 행위자 연결망. 연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 보니 결국 다양한 행위자가 하나의 연결망을 이루어 견고한 보편적 진리로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험하게 된다는 거지. 그죠? 결국 라투르는 뭐래요? 보편적 진리로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험하는 과정이 주장 자체의 내재적 장단점이나 한계와는 무관하게 일어난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주장 내부에서 일어나는 장단점과 한계와는 이 보편적 진리와는 무관하다. 관련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또한 그의 주장이 획득된 보편적 진리성은 이를 도출해낸 특정 연결망 속에, 그죠? 항상 이 연결망이라는 단어가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 보니까, 그죠? 굉장히 연결망이라고 하는 단어도 이 지금 문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러한 그런 연결망 속에 보장이 되고요. 그 연결망의 맥락을 벗어난 진공 속에서도 보편적 진리로 보장되는 건 아니라고도 라투르는 이제 그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결국, 보편적 진리로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험하는 과정? 이게 뭐예요? 이게 뭐야, 이거? 이 시험. 그죠? 이게 결국 뭐예요? 하나의 주장이 다른 행위자들과의 조율, 그 다음에 번역 과정을 거쳐서 이제 하나의 연결망으로 구축해 나가는 과정을 말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 연결망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랬을 때 여기는 이제 결국 그 번역의 어떠한
그죠? 번역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연결망의 특징. 그죠? 번역 결과. 그 다음에 마지막 줄에 제시했던 이 보편적 진리는 뭐냐? 이 보편적 진리의 어떠한 특징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포인트는 두 가지네요. 번역을 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 이게 결국 성공적인 번역이고, 이게 결국 뭐야? 행위자 연결망 이론을 이제 그 정확하게 해석하게 하는 개념을 정확하게 해석해주는 하나의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리고 여기 나타난 이제 보편적 진리를 어떻게 해석해내느냐, 뭐 요거에 대한 특징, 뭐 이런 것들을 다룬 내용들이 되겠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문단을 보면 결국 행위자 연결망 이론에서는, 그죠? 이 행위자 연결망 이론에서는 과학 지식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기성의 과학이 아닌, 그죠? 뭔가 여기 또 느낌표 딱 나왔죠. 뭐래요? 느낌표가 나왔죠. 만들어지고 있는 과학을 추적한다. 뭔가 좀 움직이는, 아까 유동성이라는 말도 했죠. 그죠? 뭐 이런 만들어지고 있는 과학을 추적한다는 거죠. 이 과정에서 과학 지식의 구성에 참여하는 능동적 행위자를 인간으로 한정한 기존의 구성주의적 입장과 달리, 자, 요 이론에서는 이들 행위자에게 인간 및 비인간, 아까 행위자 연결망 이론에서 행위자의 범위가 인간만이 아니라 했죠. 비인간도 포함된다 했죠. 그러니까 비인간 실체를 모두 두 가지를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이걸 뭐라 그래요? 이질적 구성주의. 인간, 비인간 모두 포함된 이러한 개념을 이제 이질적 구성주의다라고까지 부르는 거죠. 결국 이러한 행위자 연결망 이론의 입장은 인간 대 비인간, 자연 대 사회에 뭐 이렇게 뭐 좀 두 가지를 나눴잖아. 이렇게 우리 이분법이라고 하죠. 이분법에 기반한 근대주의에 반대하는 것이자, 그 대안으로 인간과 비인간 모두에 대등한 똑같은 가치를 부여하는 비근대주의를 표방하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이 얘기. 결국 요 마지막 문단은 이 행위자 연결망 이론이 갖고 있는 이 이론의 어떠한 의의에 대한 설명이 마지막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죠? 결국에는 앞에 얘기했지만 행위자 연결망 이론에서 핵심은 바로 뭐야? 분리하지 말으라는 거죠. 그죠? 아까 여러분들 세 번째 문단의 마지막에 보면, 주체, 객체, 인간과 사물, 이걸 분리, 뭐 이런 인식과는 다른 게 뭐라 그랬어요? 다른 게, 행위자 연결망 이론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로 묶어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럼 그 범위를 인간, 비인간까지 확대시켜서 하나의 연결망, 총체적 의미로 과학 지식을 이해하는 게 행위자 연결망 이론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본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이렇게 좀 정리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은 176쪽에 두 번째 과학기술 두 번째 지문을 한번 분석해 볼게요. 이제 이 지문부터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제 우리가 과학 지문, 아까는 뭐 방금 읽은 요 첫 번째 지문은 뭐 오리지널 과학 지문이라고 하기에는 약간의 어떠한 여러분들 좀 사회학적인 요소가 좀 들어갔잖아, 그죠?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오리지널 이제 과학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지문은 여러분들 핵 있죠, 핵, 그죠? 핵의 어떠한 그 기술, 즉 핵 재처리 기술의 어떠한 종류들, 그죠? 그리고 이 핵 재처리의 어떠한 이 기술을 활용해서 우리가 이제 원자력 발전을 이제 이용을 하는 아주 중요한 이제 성분이 되는데, 이 핵 재처리 기술의 종류와 특징, 그 다음에 이 과정, 그죠? 이 과정을 설명해 놓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이 여기서 좀 하나 좀 짚고 좀 넘어갈 사항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 그 과학기술 지문을 풀 때에는 우리 앞서 뭐 인문과 사회 지문의 어떠한 그렇게 그 지문들과 좀 비교를 좀 하셔야 된다는 거. 보통 인문 지문과 사회 지문이 굉장히 그 문장 하나하나 굉장히 추상적이었죠. 그래서 이 추상적인 거의 어떠한 그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측면에 인문과 그 사회 지문은 이제 그러한 특성을 보이고 있고, 이 과학기술 지문은 철저하게 뭐야? 정보. 그죠? 그 지문 안에 들어가 있는 정보를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잘 이해하고 캐내냐. 이게 수능 독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라는 거지. 그죠? 그래서, 과학기술 지문은 그 과학 현상, 뭐 어떤 기술의 원리,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그 과정 있어요, 과정. 그 과정 속에 나타나는 세부 정보들이 있거든요. 그 세부 정보들을 얼마나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잘 체크해 놓는가. 이것 싸움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제 과학기술 지문에서 핵심은 중심 정보 찾을 때는 세부 정보 파악. 그죠? 세부 정보 파악. 원리 과정. 요걸 여러분들 잘 찾는 게 중요한 거니까 거기에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추고 독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이 지문으로 가서 핵 재처리 기술이 어떤 뜻이고 어떠한 원리와 과정으로 원자력 발전에 이바지하는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바로 나오자. 원자력 발전이란 말 나오고요. 이 원자력 발전은 핵 분열 연쇄 반응을 유도한답니다. 그죠? 핵 분열의 연쇄 반응을 유도해 에너지를 얻는 발전. 그리고 여기에 원료는 주로 우라늄이 사용되는데, 천연 우라늄을 구성하는 물질의 99% 이상은 핵 분열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포인트죠. 일어나지 않는 우라늄 283이고요. 핵 분열이 가능한 우라늄 235는 천연 우라늄 속에 약 0.7%만 포함되어 있대요. 그죠? 그럼 결국 뭐야? 천연 우라늄의 구성 물질 중에는 99%는 다 뭐야? 핵 분열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그죠? 그러면 이 상태로는 우라늄 235의 비율이 낮아. 핵 분열을 그죠? 왜? 정작 핵 분열이 가능한 우라늄 235는 0.7%밖에 없으니 낮죠? 비율이 낮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핵 분열을 유도할 수가 없대. 그러니까 우라늄 235의 비율을 약 3% 이상 높여야 된다. 그리고 이 과정을 우라늄 뭐라고 한다? 여기 나오죠? 농축이라는 말 딱 체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우라늄 235의 비율을 3에서 5% 높여 원기둥 모양의 연료봉. 원기둥 있잖아, 원기둥. 그럼 이제 그게 봉처럼 생겼잖아, 봉. 그래서 이제 이런 봉을 만든 후 이를 또 다발로 묶어서 핵 연료를 만들게 된다. 과정 이해됐죠? 이렇게 만들어진 핵 연료를 어디에? 원자로에 넣고 중성자라는 걸 충돌시켜. 이게 이렇게 핵 분열을 하는구나. 핵 분열을 유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좀 중요한 정보들이 좀 나올 것 같네요. 아까 선생님이 세부 정보 파악하라고 했죠. 세부 정보 원리. 원자로에 넣은 핵 연료 우라늄 235의 비율이 만약에 이 비율이 낮아져서, 이런 수치 표시하라 했죠? 낮아져서 반응력이 그렇게 해서 떨어지게 되면 이때 원자로에서 이 우라늄 이걸 꺼내게 되는데, 이를 이제 뭐라고 명칭한다? 사용 후 핵 연료. 요 개념 알아야 되겠죠? 사용 후 핵 연료. 다시 한번 이해하는 거야. 우라늄 235 비율이 낮았어? 반응 떨어지고 꺼내낼 거 아니야, 이걸요, 우라늄을. 그걸 사용 후 핵 연료라고 말을 한다고. 그리고 사용 후 핵 연료에서는 여기서는 더 이상 뭐야? 핵 분열이 일어나지 않는, 아까 핵 분열이 일어나지 않는 우라늄 235가 남아있고요. 그리고 원래 핵 분열이 일어나지 않는 건 아까 뭐라고 읽었어요? 뭐라고 읽었어요? 우라늄 238. 요거 읽었죠? 그리고 우라늄 238이 중성자와 반응해 만들어진 물질인 플루토늄 239. 그리고 이외에도 핵 분열 과정에서 생성된 핵 물질들이 어디? 사용 후 핵 연료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중에 우라늄 235와 플루토늄 239는 핵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래요. 다시. 그러니까 사용 후 핵 연료에서 요거만 뽑아. 추출한다는 건 여러 성분 중에 한 성분을 뽑아낸다는 의미잖아. 뽑아내고 나서 원자력 발전의 연료로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재사용할 수 있는데 이 분리 공정을 이게 오늘 이 지문의 중심 화제인 뭐? 이 과정이 핵 재처리라고 나오고 있는 거죠. 그죠? 결국 핵 재처리 기술이라는 거 뭐야? 머릿속에 정리를 해야 되겠죠. 핵 재처리 기술이라는 거 뭐야? 사용 후 핵 연료에 남아있는 핵 물질들 가운데 핵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우라늄 235와 플루토늄 239만을 추출해 다시 원자력 발전의 연료로 재사용한다. 이게 바로 뭐다? 핵 재처리구나. 마지막 문장을 통해서 여기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죠? 예, 결국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은 이제 뭐야? 이 사용 후 핵 연료, 그죠? 이 핵 연료의 어떠한 특징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핵 재처리가 나오게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문단에 또 이제 어떤 내용이 있나 봅시다. 그래서 결국 이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우리 방금 확인했던 핵 재처리 방식으로 사용 후 핵 연료를 액체 상태로 일단 만든데 액체 상태로 만든 뒤에 우라늄 235와 플루토늄 239를 추출하는 공법. 이게 무슨 공법이래? 퓨렉스 공법. 딱 체크해야 되겠죠. 요런 것들이 이제 중심 단어가 되겠죠. 그죠? 결국엔 아까 뭐였니? 핵 재처리는 결국 두 가지 물질. 우라늄 235와 플루토늄 239를 뽑아내는 과정인데 그러면 이 뽑아내는 과정에도 공법이 있다. 그래서 퓨렉스 공법은 뽑아내는 과정에서 중요한 건 뭐지? 핵 연료를 일단 액체 상태로 만든 뒤에 뽑아낸다. 이게 퓨렉스 공법이래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공법은 먼저 사용 후 핵 연료를 해체한 후에 아까 그 연료봉 만든다고 그랬잖아. 첫 번째 문단에서, 그죠? 연료봉을 만드는데, 그때 그 연료봉을 작게 절단한답니다. 다음으로는 절단한 연료봉을 약 90도 정도의 질산용에 담가 녹여요, 이 봉을. 이후 질산에 녹인 핵 연료를 유기용매인 TBP 용액에 접촉시키면, 이런 용액과 접촉시키면, 우라늄 235와 플루토늄 239는 아까 그 용액 있죠? TBP 용액에 이게 달라붙는데요. 나머지 핵 물질들은 질산 용액에 남게 된대요. 이런 거 과정이잖아. 이후 산화 환원 반응을 통해 우라늄 235와 플루토늄 239를 상호 분리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퓨렉스 공법에서의 핵심은 바로 여기 나오네. 산화 환원 반응을 통해 이 두 개를 상호 분리하게 해준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그리고 이 퓨렉스 공법은 공정을 반복할 때마다 더 많은 양과 높은 순도의 우라늄 235와 플루토늄 239를 그래서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라늄 235는 기존 원자로에 넣어서 원자력 발전이 가능하게 되지만 이 플루토늄 239는 고속 증식로, 우리 교재본 밑에 있습니다. 고속 증식로에서만 사용이 가능한데 이 고속 증식로는 뭐가 부족하대 여기? 안정성이라는 게 부족하대. 그래서 언제든 폭발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아직 요거는 실용화되지 못하고 있다. 너무 위험하니까. 그리고 플루토늄 239는 핵 무기 연료로 사용되고 있어 국제적으로도 이제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대요. 이러한 어떠한 특징들이 계속 소개되고 있죠. 결국 여기서 중요한 건 결국 핵 재처리 방식 중에 하나의 공법인 퓨렉스 공법.
그죠? 이 퓨렉스 공법의 어떠한 개념과 특징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두 번째 문단에 이어지고 있다. 중심 문장을 딱 여러분들이 이렇게 캐치해 내셔야 된다는 거. 맞습니까? 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근데 결국은 방금 우리 읽었잖아. 이 퓨렉스 공법이 사실상 문제점이 좀 있다. 그죠? 뭐 폭발 위험성도 있고 또 여러분 핵무기 원료로도 이용되니 좀 문제가 있어. 문제가 있으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 중인 또 다른, 그죠? 이게 더 중요하겠네. 또 다른 핵 재처리 방식으로 파이로 프로세싱이라는 게 있다.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방금 읽었던 퓨렉스 공법 다음에 알아야 되는 중요한 개념이죠. 그럼 얘는 뭐래요? 얘는 핵 분열 물질을 추출하기 위해 용액이 아까 퓨렉스 공법은 액체 상태로 만들어서 추출하다 그랬죠. 액체. 근데 얘는 그런 용액이 아닌 전기를 활용한다는 게 이렇게 딱 포인트를 잡으셔야겠죠. 요게 포인트네. 먼저 사용 후 핵 연료를 해체하고 똑같네. 아까 퓨렉스 공법도 연료 봉을 절단하고 거기서 이렇게 질산 같은 거 이렇게 녹여가지고 한다는 거. 이게 똑같네, 과정은. 일단 절단해, 여기도. 그 절단한 연료봉을 얘는 600도 이상의 고온에서 산화 우라늄 형태의 분말. 분말이 나오나 봐. 고온에 갖다가 이제 이거를 녹이면.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아까 전기 활용한다 그랬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바로 뭐가 나오니? 이 분말이 된 거를 전기분해해. 전기분해해서 뭘 없애면요? 산소를 없애면 금속 물질로 변환되는데, 여기에는 우리 아까 핵 분열을 일으키는 중요한 물질 우라늄 235와 플루토늄 239 그리고 기타 다양한 핵물질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다양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니 이 금속 물질을 이번에 용융염에 넣고요. 온도를 다시 500도씨까지 올려 용해를 시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서 전기가 나오네. 여기에 전극 연결에 일정 전압 이하의 전기를 흘려주는데, 우라늄 235는 이제 전기를 흘려주는데, 우라늄 235는 다른 물질에 비해 낮은 전압에서도 쉽게 음극으로 움직이므로 음극에만 얘가 달라붙는다는 거죠. 음극에 얘가 달라붙는다는 거. 이해됐어요? 여기에서 우라늄 235를 일부 회수할 수 있고요. 이후 전압을 또 전압을 올리면 남아있던 우라늄 235와 플루토늄 239 다른 핵물질들이 그 다음 순차적으로 음극으로 와서 달라붙는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파이로 프로세싱은 결국 플루토늄 239가 다른 핵물질과 섞인 채로 추출되기 때문에 우리 좀 전에 읽었던 퓨렉스 공법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음극으로 다 달라붙는데 순수하게 우라늄 235만 추출한다는 이 공법, 이게 파이로 프로세싱 공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마지막 문장은 이제 핵 재처리 기술 중에 하나인, 이번에 파이로, 그죠? 프로세싱, 이 공법, 이 프로세싱의 어떠한 과정과 특징을 이렇게 서술한 지문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 이해를 해 주시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핵 재처리 기술의 공법, 어떻게 보면 우리 지문을 읽고 난 뒤에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사회문화 지문에서도 강조를 했는데, 이렇게 개념을 비교하는 거, 그죠? 어떠한 개념이 두 개 나왔을 때 그 각각의 개념들의 특징, 비교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우리 독해하는데. 그럼 여기서도 오늘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핵 재처리 기술. 그죠? 그죠? 이렇게 핵 재처리 기술에 어떻게 보면 뭐야? 두 가지. 그죠?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었잖아요. 그죠? 핵 재처리 기술의 두 가지 방법.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무슨 공법이었어요? 퓨렉스 공법. 기억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 직전에 읽었던, 그죠? 그죠? 파이로 프로세싱. 요 공법. 파이로 프로세싱 공법. 그죠? 그래서 각각의 특징만 간단하게 좀 보면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문 속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퓨렉스 공법이 이제 현재, 그죠? 현재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핵 재처리 방식이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어떤 공법이었어요? 일단 여기서는 이게 중요했죠. 사용 후 아까 뭐였니? 사용 후 핵 연료 있죠. 핵 연료를 무슨 상태? 얘는 이거 기억해야죠. 무슨 상태였어요? 액체 상태. 그죠? 액체 상태로 만든 뒤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두 물질이 있었잖아. 그죠? 그 핵 분열을 일으키는 사용 후 핵 연료를 액체 상태로 만든 뒤에 이제 뭐를 추출한다. 그죠? 우라늄 235라는 물질과 그 다음에 플루토늄 239를 액체 상태를 먼저 만든 다음에 얘네들을 추출하는 과정이 이제 퓨렉스 공법이었죠. 하지만 핵 무기의 연료도 될 수 있고 또 국제적으로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이제 논란의 좀 여지가 있다라는 말. 그래서 등장하는 게 파이로 프로세싱 공법이다. 그죠?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방금 읽었던 퓨렉스 공법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개념이 되는 거죠. 공법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지? 얘는 어떻게 하랬어요? 사용 후 핵 연료를 퓨렉스 공법에서는 액체 상태를 했죠. 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는 전기 분해를 활용해서, 그죠? 이 전기 분해를 통해서 음극적으로만 달라붙는 우라늄 235를 요렇게 추출해내는 요 방식이 바로 파이로 프로세싱 공법이었다. 나름 여러분들 요렇게 좀 이게 지금 정리해놓은 요 두 공법이 이 지문의 메인, 그죠? 내용이 되니까 요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라는 거죠. 그래서 과학기술 지문은요, 방금 살펴봤던 요러한 두 공법이 있어. 이런 두 공법을 이제 그림으로 또는 이 과정을 도식화해서 이번 여러분들 내신 시험에도 낼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하는 거 꼭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과학기술 두 지문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이 되겠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과학기술 지문 또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또 올릴 건데 3번 지문하고요. 3번 지문하고 그 다음에 4번 지문이죠, 여러분들. 참고로 과학기술 4번 지문은 정규 수업 시간에 했어요. 이거 선생님이 소재 연계 유력하다고 화학반응 촉매 요건 했습니다. 요거는 넘어가고요. 5번 지문 있죠? 5번 지문.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과학기술 3번과 5번 지문 이렇게 올리도록 하고요. 여러분 내신 대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선생님도 준비할 테니 여러분도 선생님이 첫 시간에 내신 대비 첫 시간에 여러분들 내신 변형 문제 준 거 있잖아. 그거 계속 여러분들 이어서 풀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